과거 우주는 인간에게 보다 단순하고 알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고대 중세의 과학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 뿐이었죠. 지구일까? 아니면 태양일까? 그 이외의 것은 신기할 정도로 단순 명쾌했습니다. 이 천구에는 행성이 고정되어 있고 그 너머는 움직이지 않는 항성 천구가 있을 뿐. 여기에 무슨 의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깔끔한 세계관은 근세에 와서야 과학적 사실 앞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 우주의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서두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시작할게요.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지금부터 100년에서 150년 전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중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우주는 영원 불변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빅뱅이라고 하는 대사건에 의해서 탄생했으며 머지않아 멸망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20세기 후반에는 놀라운 발견이 2개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에서 빛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비율은 비교적 적으며 대부분은 중력작용 이외에 어떤 상호작용에도 관여하지 않는 수수께끼의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물질, 다시 말해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해 이후 많은 가설이 세워졌지만 모두 증명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전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팽창 속도의 가속은 암흑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지만 그 성질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수께끼가 2개인 걸로는 부족했는지 우리의 우주는 과학자들에게 3번째 수수께끼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2가지와 모두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암흑류라는 수수께끼이죠. 이 미지의 힘에 의해 은하단이 통째로 어딘가를 향해 멀리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센 계곡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말이죠. 암흑류의 수수께끼. 암흑에너지가 밝혀진 후 연구자들은 우주의 새로운 이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 모델에서 우주는 가속하며 계속 팽창하고 있지만 중심점이 어딘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은하든 안드로메다 성운이든 2020년 말 기존의 은하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GNG11이든 팽창 속도는 어디에서든 균일합니다. 이 이론 모델에 따르면 은하단의 움직임 또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은하단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 움직임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 모델에 대항하는 유력한 반론이 나왔는데 나사 연구자 알렉산더 캐시린스키의 논문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를 조사하는 우주 탐사기 WMAP 위성이 제공한 3년치의 데이터를 조사하던 와중 2008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몇 은하단의 움직임이 묘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질서하게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력의 영향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통일성 있는 움직임에 암흑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암흑류가 은하단을 운반하는 곳은 센타우루스 자리와 바다 뱀자리 쪽인데요. 이곳은 암흑류와는 또 다른 이상현상 거대 인력체의 위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곳입니다. 거대 인력체의 존재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73년에 알려졌는데요. 당시 처음으로 은하들의 상당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조사하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거대 인력체와 지구 사이에 있는 은하수의 은하면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25년 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히던 거대 인력체의 수수께끼는 2005년에서야 밝혀지게 되는데요. 거대 인력체의 중심, 직각자자리 은하단의 질량은 기존에 상정했던 것의 10분의 1이었으며 관측 가능한 우주 중에서 최대급인 셰플리 초은하단 쪽으로 거대 인력체 자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 인력체와 셰플리 초운하단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암흑류를 찾아냈을 당시 캐시린스키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하단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새로운 증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 이상현상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아주 먼 곳의 은하단이 이 암흑류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암흑류의 일부 속도인 특이속도 구성 요소에 기존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암흑류의 흐름이 향하는 곳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암흑류에 관한 학설. 암흑류라는 현상은 전 세계 천문학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설명을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이런 설명의 대부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이는 셰플리 초운하단보다 질량이 큰 천체를 향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천체가 가시우주의 바깥쪽에 있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운하단의 형성 시기가 매우 빨라져서 어쩌면 빅뱅 후 2억 5천만 년에서 3억 년 뒤에 생겨났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발생론을 조금 조정해서 항성이나 은하 중 몇 개는 기존의 추정치보다 빨리 탄생시켜야 하는데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독특한 가설도 있어요. 그 가설에 의하면 암흑류는 이 우주 외측에 있는 다른 우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시린스키 역시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다원우주론에서는 우주는 스폰지 또는 공놀이 풀장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스폰지 구멍 또는 풀장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공은 각각의 독립된 우주로 저마다 고유한 물리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주끼리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중력은 옆의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옆 동네의 우주가 우리 우주에게 조성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초운하단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이속도 구성 요소도 옆 우주의 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루한 가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캐시린스키 등의 연구진들이 단지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주 물리학자 에드워드 라이트는 초운하단의 이동속도 계산 방법을 비판하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산착오의 가능성은 다른 전문가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초운하단의 이동속도를 다시 검증해보면 동일하게 움직이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린스키와 논문의 공동저자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설은 점차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에게 쉽게 찬동하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조차 천문학자와 물리학자 모두가 즉각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완고한 회의론자들이 암흑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암흑류의 비밀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밀은 처음부터 없었고 결국 캐시린스키의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옛날부터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외계인을 만나보고 싶은 것은 비단 SF 팬들뿐만이 아니죠. 정치인이나 기업가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지구 밖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세티에 나사가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했던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모두 우주에서 신호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소련은 1962년 11월 19일 크림반도의 예프파토리아에 위치한 심우주 통신센터에서 세계 또는 평화를 의미하는 미리라는 단어를 송신했고 그로부터 5일 후에는 미리 준비해둔 레닌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단어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미국은 유명한 아레15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모두 20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넓은 우주의 특성상 지구 이외의 문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 우주의 답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구 외 문명과 접촉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 UFO 연구가나 황색 저널리즘 기자 정도이지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말은 쉽게 신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연구진들에게 외계인이 접촉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페르미의 역설은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우주에는 인류만큼 발전한 문명이 다수 존재할 텐데도 인류의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건데 대체 왜 그럴까요? 어느 부분이 역설? 처음에 나온 가장 이상적인 역설의 해법은 패러독스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고 은둔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 사람은 문득 사람이 그리워져서 말동무를 찾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이봐, 아무나 나랑 좀 대화하자. 심심해. 근데 당연한 소리지만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조차 알 수 없을 거예요. 주위는 대도시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고 실험의 인물이 타인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바로 집안에서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우주 생명체에 접촉하려는 시도는 이 은둔자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이봐는 터무니없이 가까운 곳에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1962년 소련의 신호는 58광년, RS-15 메시지는 46광년치 거리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은하계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나 되는데 말이죠. 우리의 신호는 그 장대한 거리를 아주 조금 나아갔을 뿐이에요. 은둔자의 예로 말하자면 자신의 방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그 방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지구에서 100광년 거리의 문명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들이 동료를 찾고 있다면 교신할 수 없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서로를 향해 보내진 신호는 상대방에게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명에게 감사, 멸망의 도래. 페르미의 역설을 풀기 위한 가설이 또 있습니다.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대여과기 이론. 이를 고안해낸 사람은 로빈 데일 헨슨 박사입니다. 박사는 지구형 행성에서 인류 문명과 같은 우주 문명이 발전하는 단계를 9개로 나누었습니다. 제1단계는 태양계와 같은 항성계의 형성, 제2단계는 자기복제 분자의 출현이라는 식으로 쭉 이어져서 제8단계에서는 현재의 인류 문명과 같은 문명이 발전하고 제9단계로 본격적인 우주 이민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와중 장애에 부딪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8단계와 9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증가해 간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을 이유로 망할 가능성은 넘쳐나죠. 아틀라 왕이나 징기스칸 시대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던 게 다행이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환경오염. 그런 것이 바로 대여과기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외계인 친구들은 모두 매드맥스 같은 상황이나 자신의 별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며 종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여과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후보는 바로 가상현실화인데요.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상현실의 정확도는 올라가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을 쓰러뜨려 공주를 구할 수도 있고 스타쉽을 타고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거주지에 놀러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상현실에서조차 일을 하러 다니는 유별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쪽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현실 세계에서 우주를 연구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진짜 외계인을 찾는 것보다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외계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인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죠. 그들은 평생 우주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가상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그들의 몸은 이른바 생명 유지장치에 의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어쩐지 오싹하네요. 동물원 거주자는 누구? 인간은 배타적인 경향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적 생물이라면 자신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SF 작품에 나오는 외계인은 인간을 닮은 부분이 있죠. 왜 인간은 지구형 행성에서 문명이 발전한다면 그곳에 유기물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애초에 우주에 다른 문명이 있다고 해도 그곳이 지구 문명과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외계인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스 거성의 대기권에서 구름 같은 형상을 한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해보죠.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들이 지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 기준을 그들에게 들이밀어도 되는 걸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야기의 편의를 위해 모든 외계인은 인간을 닮았다고 해보죠. 어쩌면 눈알의 개수 정도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는 어느 정도 성숙해 있을까요? 인간의 경우 원시적인 농경기구 시대에서 컴퓨터, 인터넷, 근우주 진출까지 6,000년에서 8,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고도 문명의 도달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인간이 생물학적인 종으로 나타난 것은 약 20만 년 전입니다. 하지만 지구 자체는 46억 년 전부터 존재했죠. 어쩌면 지구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시대에서 불과 3만 년 전에 우주에서 우리와 비슷한 생물종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우주 문명이 지구 문명과 큰 격차를 벌리고 발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인류가 구석기 때부터 크게 진화한 것처럼 말이에요. 혹은 우주 문명이 더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외계인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마치 유인원에서 수렵 채진민의 진화 과정에 있는 호모 머시기로 분류되는 지팡이를 든 삐리리족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삐리리족의 모습을 위에서 촬영하며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외계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접촉을 해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인류의 진행은 외계인 수준의 발밑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동물원 가설로 불리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동물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발전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인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우주 문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것이 1000년 후일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일지도 모르죠. 우주제국의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화로운 우주 공동체라면 따뜻한 포옹과 함께 무사히 영입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은 신만이 알고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외계인이 없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어요. 멀고 먼 행성 제나스 6호에는 돌을 먹고 사는 호르타라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을 황산으로 녹여 꿀꺽꿀꺽 마셔버립니다. 엄청난 식사 뒤에 남겨진 무수한 터널로 이 행성이 뚫려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호르타족의 신체는 특수한 섬유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호르타족의 신체가 규소를 기반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기이한 능력에 놀라셨나요?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스페이스 오페라,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가공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에 정말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진지하게 이 가설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규소를 더하기만 하면 끝! 규소 기반 생명체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독일 천문 물리학자 율리우스 샤이너입니다. 이것은 1891년이라는 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샤이너의 생각은 단순하면서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주에서 문명과 만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주 가능한 별의 수를 평가할 때 자주 이용하는 것이
인류와 교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그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n은 r 스타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 n은 교신의 가능성이 있는 지적 외계 생명체 문명의 수. r 스타는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서 1년 동안 탄생하는 항성의 수. fp는 항성이 태양과 비슷한 행성을 가질 확률. ne는 하나의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평균 수. fl은 조건이 적합한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확률. fi는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에서 발생한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fc는 지적 생명체가 탐지 가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확률. l은 존재하는 지적 외계 생명체가 교신을 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이 방정식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확한 값이 불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방정식에서는 일정한 항성 주위에 생명이 탄생하는 조건을 갖춘 일정한 행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대와 하와이대 마노아대 천문학자들이 은하계에 있는 2,500억 개에서 5,000억 개의 항성 중 태양과 같은 항성 주위를 그냥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크기만 하면서도 컴포트 존, 죄송해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해비터블 존에 위치한 행성이 약 110억 개 존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즉 거기에는 탄소 기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고 느끼는 조건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을 반영하여 문명의 해비터블 존을 넓힌다면 어떨까요? 드레이크 방정식에서의 승수인 NE가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 마블의 세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샌드맨처럼 신체를 모래로 바꾸거나 유리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생물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리와 모래는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규소가 대체적인 생명 형태의 원소라고 주장되고 있을까요? 왜 규소일까?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탄소와 같은 그룹에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원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바로 아래 원자 번호 14에 해당하는 것이 규소입니다. 규소가 대체적인 생명 형태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성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규소는 탄소와 마찬가지로 원자가 사가입니다. 즉, 다른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생물들은 모두 길고 갈라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탄소의 능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원소에 의해 보완되는 안정된 골격 구조이며 생화학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생물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소, 산소, 질소, 인, 황으로 대표되는 생명의 구성 요소, 헤테로 원자를 가진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CHONPS의 세계입니다. 머리 글자의 C는 탄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탄소를 규소로 바꾼 SIHONPS의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규소가 길게 갈라진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규소 원자는 크고 유기물의 아주 중요한 이중 결합을 포함한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규소에는 그 밖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즉, 호흡의 사이클에서는 O2가 CO2로 전환되지만 규소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산화 규소가 기체가 아닌 고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규소 기반 외계인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생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의제, 외계인은 모래에서 재채기를 할까? 또한 매개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경우 물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소 골격 구조에는 이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며 설사 규소 탄소 유기물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규소 생화학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려진 규소 화합물 중에는 생물학적 프로세스 참여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직 있습니다. 규소와 생명. 제올라이트는 생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여 탄소 요소의 유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알루미늄과 규소의 산소 화합물인 알루미뇨 규산염이 조합된 대용량의 마이크로 다공성 골격 구조입니다. 이 복합체의 음전하는 나트륨, 칼슘 및 기타 원소의 양이온이 결합함으로써 제거됩니다. 헤모글로빈, 금속 단백질, 시트크롬, P450 등을 모방할 수 있는 제올라이트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는 규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탄화수소와 비슷합니다. 단 실내인의 반응은 훨씬 충동적이며 공기에 닿으면 쉽게 산화하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내인 폴리머를 생체계의 요소로 생각한다면 지구와는 다른 조건하, 예를 들어 아주 저온의 조건하에 한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메탄, 에탄의 구름을 가진 타이탄에 존재하며 과학자들은 원시적인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장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혹은 규소, 산소 사슬을 가진 실리콘은 탄소 폴리머보다 내열성이 높기 때문에 고온에도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금성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열에 강한 실리콘은 고온에도 황산과의 접촉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혈액이나 땀이 물이 아닌 황산인 외계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지지 않는 게 좋겠죠? 지구의 규소 생물. 하지만 가혹한 환경이 규소 생물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구에도 어떤 의미에서 탄소를 규소로 바꾸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세포성 조류인 규조는 모두 합치면 지구상의 유기물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규조의 피각은 95.6%가 규소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부는 탄소의 스프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규소 탄소 유기물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조는 모여서 콜로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더 복잡한 생물이 되기 위한 전조가 아닐까요? 오직 규조만이 규소 생물의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규소 화합물은 방산충이나 일부 식물, 해면 동물, 심지어 인간의 결합 조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나 다른 생물들이 어떻게든 규소를 환경에서 꺼내 거기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배웠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규소 탄소 폴리머가 자연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주위에는 지각의 20%나 되는 대량의 규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규소 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 과학자들은 이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을 생물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자들이 아이슬란드 온천에 서식하는 로드테름스 마리너스라는 박테리아에서 시트크롬 C라는 단백질을 추출해 대장균에 이식했습니다. 대장균은 불과 3세대 돌연변이 이후 기존 인공적인 방법의 15배 효율로 폴리머를 합성하게 된 것인데요. 조건이 적합하다면 규소 생물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다만 과학자들, 특히 탄소 지상주의자들은 만일 이러한 조건의 장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멀티버스 혹은 다중우주론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의 우주가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대중 사이언스의 가십이나 동영상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 시점을 기반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근거는 존재하고 있을까요? 멀티버스는 어떤 게 있나? 멀티버스라는 용어는 19세기 말에 고안된 것이지만 세계가 여러 개 있다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멀티버스라는 용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학자가 말하는 멀티버스를 다루기 전에 먼저 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멀티버스라는 용어의 첫 번째이자 가장 오래되었을 의미는 신비 철학적인 것입니다. 다양한 신화와 종교 설화에 우리 세계에 평행하여 존재하는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세계는 보통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영혼이 사후로 옮겨가는 지옥이나 천국 같은 장소이거나 숙련자가 다양한 수행을 쌓음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기묘한 생물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상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 혹은 엘프의 나라를 방문했다는 고대의 전설을 과거의 외계인이나 패러렐 월드 주민들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증거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로 보여지죠. 즉 외계인에 의한 유괴라는 현대의 도시 전설은 고대 신화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것이고 그러한 도시 전설이 생겨난 건 문화학, 종교학, 심리학, 기타 인문학의 영역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세계에서 온 내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는지 그 원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멀티버스의 두 번째 의미는 양자 물리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이나 카오스 이론에는 분기점마다 여러 우주가 생겨난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즉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마다 우주가 하나씩 태어난다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을 하실 때 도보로 갈지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혹은 자차로 나갈지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도보로 나간 세계와 대중교통으로 나간 세계라는 두 개의 패러럴 월드가 생겨났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의미는 이해하신 거예요. 이 모델을 통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과 양자 불사 문제 등 몇 가지 흥미로운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은 물리학과의 접점에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어느 쪽인가 하면 철학으로 분류됩니다. 매우 흥미롭고 폭넓은 주제이긴 하지만 다른 영상에서 다뤄야 하는 주제이죠. 그리고 멀티버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천문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거예요. 천문 물리학에서 멀티버스는 방대한 수의 우주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즉, 지구가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인 것처럼 우주 또한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멀티버스, 어떤 증거가 있나?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 우주 이외에도 우주가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과학자들이 패러럴 월드의 존재 증명 같은 제목의 기사나 동영상을 보게 되더라도 그건 낚시라는 걸 알아두신다면 좋겠습니다. 과학자 기준으로 패러럴 월드의 존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몇 가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이른바 우주의 미세 조정인데요. 그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즉, 우리 우주의 구조에는 많은 물리 정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값이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마치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 상호작용의 정수가 지금보다 조금 높으면 붕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모두 불안정해지고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정수가 조금 낮으면 모든 화학결합이 무너지기 쉬워지고 우주에는 수명이 짧은 분자 이외에는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가진 원자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건 단지 한 예에 불과합니다. 과학자 중에는 100 이상의 정수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세 조정 문제는 신이 존재하는 증거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이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과학적으로는 멀티버스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에 빗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태양계 천체 중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천체입니다. 인류를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타이탄도, 금성도,
태양도 아닌 지구 환경에 적응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타이탄이나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에도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또한 태양에는 어떠한 생물도 존재할 수 없고 지금까지 출현한 적도 없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지구의 미세 조정은 천체가 여러 개 있다는 주지의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가설에 의하면 기초 물리정수의 값이 크게 다른 우주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중 가장 적합한 장소에만 생명이 출현한 셈이 되는 것이죠. 멀티버스의 존재로 인해 설명이 되는 현상으로는 이 밖에 암흑 에너지를 들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무언가가 우리 우주를 가속시키며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우리의 수리 모델과는 모순됩니다. 이 무언가의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다른 우주의 인력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 상호작용, 전자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4가지 기본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이 중 3가지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매개 입자의 존재가 알려져 있으며 해명도 된 상태입니다. 전자 상호작용에서는 광자가, 강한 상호작용에서는 글루온이, 약한 상호작용에서는 W 보성과 Z 보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한편 중력 상호작용의 매개 입자는 중력자라고 불리지만 아직까지 발견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우주에 중력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도 있는데요. 즉 중력자는 빅뱅에서 생긴 쌍둥이 우주에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쌍둥이 우주에는 다른 3개의 매개 입자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주는 큰 스케일로 볼 때 거대한 월과 필라멘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보이드라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뚜렷하고 조화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깨진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다누스 자리 슈퍼보이드가 그러합니다. 이는 10억 광년 이상에 걸친 거대한 공동으로 이곳에서는 우주의 다른 위치와 비교하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조차 약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우주의 갈라진 틈이 어떤 무서운 대변동에 의해 생겼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와 충돌했다, 혹은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른 우주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또 있지만 이 가설을 채택하는 과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로는 이런 가설은 틈새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틈새의 신이란 자기 자신의 지식의 틈새를 초자연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요인에 의해 해석하려는 인식의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가 이렇게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즉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라든지 바알베크 거석의 건설 방법을 모르겠다, 즉 외계인이 초기술을 구사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증명이 불가능하고 지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이 앞서 언급한 현상을 멀티버스의 존재에 의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계인도 다른 우주도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외계인이 저 에리다누스 자리 슈퍼보이드를 만들어서 우주의 중력자를 전부 모아 숨겨버렸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는 참으로 요염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나이를 계속해서 숨기면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끊임없이 가짜 증거를 들이밀곤 하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의 나이는 불과 138억 년이라고 천문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주 저 깊은 곳에서 새로운 발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조사가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우주의 나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는 출생 증명서를 쓰기 위해 과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천체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의 나이를 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현재 천문물리학자들은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견해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항성이나 행성, 은하는 조금씩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하늘에서 하나의 빛도 보이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것은 빅뱅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상징적인 사건은 137억 9,7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가 탄생한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우주 전체의 나이를 정하는 건 언뜻 보기에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에는 빛, 우주의 팽창, 암흑 에너지가 관련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현대의 테크놀로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허블 상수와 같은 파라미터입니다. 아니요, 허블이라고 해도 망원경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망원경 이름의 유래가 된 과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블 상수의 평균 값은 1메가파섹당 초속 70km이고 1메가파섹은 약 326만 광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이므로 킬로미터로 환산하는 것은 그만두겠습니다. 거리를 우주의 팽창 속도로 나누는 단순한 계산에 의하면 답은 역시 대략 138억 년이 됩니다. 다만 계산에는 조금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우주가 가속도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천문 물리학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우주의 나이는 140억 년을 넘기게 됩니다. 개별 연구에서는 우주라는 할머니의 나이를 160억 년으로 추정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얼마 전에 우주에서 과학자들을 괴롭힐 만한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주보다 오래된 것. 우주 연구에는 항상 사람들의 오해가 따라다닙니다. 아주 옛날에 인간은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구라는 우리 집이 거대한 은하수 뒷마당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 연령의 확정에도 실수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우주를 들여다본 최초의 망원경은 안경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한편 제임스 웹이나 허블 같은 거대한 우주 망원경은 이제 현미경이 되어 우주의 가장 끝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 작은 우주 파파라치 중 하나가 우주의 나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6개의 은하를 발견했는데요. 그 은하는 너무 오래되어 존재할 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 누군가가 과학자들을 놀리려고 만든 걸까요? 조금 전 우주 연령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천문 물리학자들은 적색 편의를 기반으로 가장 오래된 항성의 나이를 확정합니다. 천체가 지구에서 먼 곳에 있고 게다가 우주의 팽창에 의해 멀어지고 있는 경우 그 빛은 지연되어 스펙트럼의 붉은 쪽으로 향합니다. 즉 별이 오래될수록 빨간색 스펙트럼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건 알겠는데 아까 그 은하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은하는 아주 성숙하고 완벽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우주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물리학자 라젠드라 굽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은하들은 최소로 잡아도 빅뱅 3억 년 후에는 이미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형성하기에는 그만한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주 연구에 근거하면 이렇게 젊은 우주는 가스나 먼지 등 항성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요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시간 내의 은하의 형성은 이론적인 설명을 뒤집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은하들은 아주 정연하기 때문에 아메코미 히어로의 플래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항성을 배치한 셈입니다. 이 은하들에서는 대량의 항성이 태어났습니다. 1년 동안 탄생한 천체의 수는 현재 우리와 가까운 은하에 있는 천체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산적인 우주 보육시설이네요. 이것은 결국 우주는 적어도 공표된 나이보다 절반 이상이 더 나이가 많다는 것일까요? 무두셀라성, 우주의 다크호스.
지구에서 최고의 두뇌들을 당황하게 하는 건 교활한 은하뿐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항성을 관찰하다 보면 답을 찾기보다 더 많은 의문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다크호스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실제로는 아주 밝은 항성 HD 140283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은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성경의 등장인물을 참고하여 무두셀라 별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의 무두셀라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무두셀라도 놀라운 존재인데요. 유럽 우주기관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별의 나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가장 짧게 잡아도 이 별은 160억 살을 맞이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문 물리학자들은 당황하고 말았죠. 연구에 따르면 이 거대한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은 지극히 조금밖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별이 고령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항성은 주로 헬륨과 수소를 재료로 하지만 대부분의 별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폐기물 제로로 천체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어떠한 별도 결국에는 죽고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는 거의 모든 원소가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새로운 항성이나 고체 행성, 거대 가스 행성은 이러한 우주의 장례식에서 재료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철분조차도 아주 오래전에 죽은 별들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무두셀라에는 철이 아주 조금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별이 우주에 철이 적었던 태고 시대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은 하워드 본드 교수와 함께 HD 140283의 거리, 밝기, 에너지 소비량, 코어 조성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년에 걸쳐 그 연령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별을 젊게 만들려고 해도 이 별이 가능한 나이를 초과해버리는 것 같은데요. 연령을 특정하는 계산에 통계상의 오차가 있는 것을 고려해도 이 별은 우주와 거의 같은 연령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어렌델, 우주에서 가장 먼 항성. 천체 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짜고 천문 물리학자들을 비웃음거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차가운 진공에서 지루했던 거라면 기분 전환으로는 나쁘지 않겠네요. 많은 과학자들을 괴롭히면서 우주의 나이를 재계산하도록 한 것은 HD 140283뿐만이 아닙니다. 존재할 리가 없는 별이 또 하나, 우주의 맨 끝에서 우리에게 붉은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별은 2022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중력 렌즈를 사용하여 발견되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정식 명칭 WHL0137-LS가 바라는 빛의 적색 편의를 조사했습니다. 에어렌델은 아주 밝고 거대한 별로 그 빛은 7배까지 퍼져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아주 긴 거리를 여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이 빛이 항성에서 발하기 시작한 것은 우주 탄생으로부터 불과 9억 년 후의 일입니다. 별 형성에 필요한 모든 시간을 고려하면 우주의 기준으로는 아주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우주는 팽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별의 관측 위치는 지구로부터 28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별은 빅뱅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최소로 잡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천문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오래된 별이나 은하와 같은 현상을 적색 편의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또한 초기의 우주에서는 물질과 빛이 지금과는 다른 움직임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물리법칙이 다른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업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어렌델은 더욱 신중한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물리학은 우주에 있는 물질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이죠. 이는 4%로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질량의 3.6%를 성간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0.4%는 별, 행성, 그 외 소행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머지 중 22%는 암흑물질의 천국, 모든 것이 암흑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용어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플레이스홀더, 즉 과학자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기호일 뿐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옥스퍼드의 천체물리학자 제이미 펀즈가 주장한 최근의 이론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는 실제 바다와 같은 장소이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스폰지밥이라고 하네요. 암흑물질. 왜 우리 은하가 무한한 암흑물질의 바닷속에 있는 공기 거품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우주론적 문제에 대한 본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모종의 중력 이상이 그들의 계산을 망가뜨리는 일에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다른 미지의 물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숫자를 수정해 나가죠. 바로 이렇게 해서 최초로 해왕성 다음에 시리우스 B가 발견되었습니다. 1922년 야코비스 캅테인과 제임스 호프우드 진스는 은하 속 대부분의 물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32년 얀 오르트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얼음 구름에도 붙여진 이름인 바로 그 오르트입니다. 이 용어는 먼 곳에 있는 은하의 질량 계산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 즉 30년대에 들어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은하의 질량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사실이 계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1939년,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깝고 큰 안드로메다 성운의 핵 주위를 회전하는 별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체 역학에 근거한 계산에서는 수성이 가장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고 해왕성은 보다 늦게 회전하는 등 우리의 태양계처럼 별이 은하 중심에 가까울수록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의 자전 속도는 은하 전체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별을 가속시키는 이 알 수 없는 중력장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드는 것을 은하 헤일로라고 불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확장 경쟁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두 개의 나라, 미국과 소련에서는 많은 자금이 원폭 등의 프로젝트로 투입되었는데요. 먼 은하의 속도 계산 따위는 어떤 정치가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암흑물질에 대한 관심은 60년대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60년대에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모두 갖추어졌어요. 이것은 비단 별이 회전하는 속도의 측정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은하의 질량은 젊은 별이 형성하는 뜨거운 가스구름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곳에서 암흑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은 당시 망원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세히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75%의 별이 실제로 광도가 낮은 적색 외성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것이 든든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보이지 않는 별을 얼마나 모은다 할지라도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5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형성하는 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암흑에너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먼 은하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은하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팽창력을 통제하는 힘은 암흑에너지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 성질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암흑 물질에 대한 모든 설명은 결국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간절한 물음에 대한 답. 천체 물리학자 제이미 펀즈는
만약 입증된다면 우주론의 커다란 혁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음의 질량을 가진 가상물질, 암흑유체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전에 아인슈타인도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는 공간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여 웜홀, 시공 연속체의 터널을 메워야 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그조틱 물질이라 이름 붙이고 이에 대해 생각하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이는 어떤 물리학의 법칙과도 모순되지 않지만 실험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이그조틱 물질은 간혹 굉장히 애매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컨대 그것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그조틱이라는 물질의 공을 밀면 그것은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이그조틱 물질의 거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력으로 거품 속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수록 더 깊이 발이 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물질은 큰 물체에서 떨어져 나와 위쪽을 향한 채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그조틱 물질의 큰 덩어리는 그 자체가 마이너스 중력과 충돌하여 보통의 물질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펀즈 이론에 따라 우주를 이그조틱 물질의 무한한 바다로 본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문제는 간단히 소멸되고 맙니다. 은하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암흑물질의 헤일로 중력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 양을 몰 때처럼 이그조틱 물질의 마이너스 중력이 그곳으로 별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한 가지는 이그조틱 물질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만약 이것이 암흑 현상과 정말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당분간은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 앞으로 수천 광년 내에는 암흑물질 덩어리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성 질량을 갖는 물질을 발견한다면 이는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우주론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이론의 비평가들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는 우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조만간 이그조틱 물질이 너무 흐려져서 다른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그 반대 과정을 관찰하고 있죠. 암흑물질의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즈 이론의 약점이죠. 그는 끊임없이 출현하는 음성 질량 모델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텐서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텐서는 우주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질, 즉 음성 질량 흐름이 희미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펀즈의 생각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순한 설로 보았을 땐 매우 흥미롭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우주의 바다 가설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깊은 바닷속 조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앞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